들이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 같고 비난받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큰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올해 32살이 된 남자이고 서울에서 지내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 고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부터 드리자면 저는 새어머니와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고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일련의 사건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사실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실 만한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다른 가정들과 달리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꼬마 아이였을 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그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제 아버지에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고 화목한 날들을 보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무역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운이 좋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승승장구했었던 거죠. 중국과의 수출입을 했는데 말도 안 될 만큼의 수익을 올렸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잭팟이 터져버린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원래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달라졌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큰 돈을 만지다 보니 심하게 말하면 돈을 펑펑 쓰는 부잣집 한량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비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젊은 여자들이랑 바람피는 건 기본이고 불륜녀가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와 싸우는 막장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는 했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힘드셨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최선을 다해 참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고 성인이 되었으니 어머니는 본인의 삶을 살고 싶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고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싸움을 봐오면서 자라왔는데 그 원인이 아버지 때문인 걸 알고 있었고 솔직히 저는 어머니가 더 진작 도망가셔서 편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니 제 아버지가 얼마나 막무가내였고 심각하셨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어머니에게는 제 걱정은 전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챙기신 어머니는 앞으로는 돈이나 쓰면서 편하게 살 거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마음을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이모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저도 같이 미국으로 가서 새 삶을 살아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 컸던 탓이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군대도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토록 꿈꾸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연애도 하고 재밌는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아버지는 평상시에 말도 잘하지 않았고 다른 부자 관계보다도 더 어색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제 아버지만 문제가 많아 보이겠지만 저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들은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싸우는 부모님을 봐오면서 사춘기가 크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20살 시절에는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정신이 들었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앙금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20살이 될 때까지 바라본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나도 싫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인사만 하고 필요한 대화만 할 뿐 다른 사소한 대화는 일절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에게 말해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할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남자 둘이서 지내기에 집은 60평대라서 엄청나게 넓었고 아버지와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같이 집에 있는 날도 식사를 각자 배달시켜서 먹을 정도로 따로 분리된 것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런 일상들을 보내면서 아버지와 저는 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서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무난하게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닌 뒤 대학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대를 어떻게든 버텨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가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그냥 바로 군대 자원 입대를 신청했죠. 한 달 뒤 곧바로 입대를 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작별 인사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가더군요. 아버지께는 사전에 미리 말씀도 드리지 않았고 군대 가기 하루 전날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군대 가요라고 짧게 한마디를 했더니 평소의 반응이 미지근하시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그런 큰 문제를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냐고 화를 내시더니 빨리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같이 집 밖으로 나갔던 것 같네요. 아버지는 군대 들어가기 전에 머리 자르고 가야 하는 거 몰랐냐며 미용실을 데리고 가셨고 군대에서 당장 쓸만한 용품들을 사러 갔습니다.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뭔가 참 묘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 전에 문방구에 가서 공책이랑 볼펜 같은 걸 사러 아버지랑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간 기분도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기분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알던 아버지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던 분이 아니셨기에 더 그랬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입대 준비를 마치고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군대 입대하는데 과하게 마시지는 말고 간단히 한 잔만 하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둘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다 보니 아버지는 약간 취기가 도셨는지 속에 있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동안 아버지가 되어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와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너무 잘못 풀어온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잘못된 생활들을 후회하고 있으니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도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제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많은 속마음들을 얘기했고 그날 아버지와 저는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 같네요. 다음날 저는 예정대로 군대를 입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이 훈련소로 갔고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가 약간 눈물이 고인 채로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가슴 깊숙이 뜨거운 게 느껴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군대 건강히 잘 다녀올 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군대 다녀오면 철없이 굴지 않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 될게요 라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고도 치지 않고 성실히 지내다가 전역을 하게 되었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기 전과는 확연히 저희 부자 사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많은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저는 많이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전역을 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군대도 다녀왔고 진로는 정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고 했더니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만큼 엄청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평생 동안 밥 걱정은 안 하고 살 수는 있다고 하셨죠. 저도 간절히 바라던 장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까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왔었기에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을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죠. 나이대가 무척이나 다양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저를 소개해주는데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게 정말 뻘쭘하더라고요. 아무튼 무사히 첫 출근을 마치고서 저를 환영하는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식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제 눈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 직원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라 하는 긴 생머리에 키도 적당했고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다음날 밤새도록 생각하던 그 여자 직원을 찾아봤더니 회사 격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나이는 저보다 6살이 많더군요. 심지어 영어, 일본어까지 총 3개국어를 하는 그런 유능한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미모도 예쁜데다가 머리까지 똑똑하다고 하니까 더욱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여자 생각에 어린애처럼 밤잠을 설쳐가면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에서 마주치면 눈웃음을 싱긋 지으며 인사를 해주는데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해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제가 사장님인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한 척 들이대면서 고백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갑질처럼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길까봐 정말 조심했습니다. 최대한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고 차근차근 다가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남들이 봐도 이상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저는 그녀에게 회계 쪽으로 좀 알려달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회계 쪽에는 관심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제일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녀에게는 나중에 아버지 경영을 이어받으려면 다 배워둬야 할 것 같아서라며 둘러대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회계 관련된 서적을 이것저것 추천을 해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점점 더 사랑을 키워나갔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저를 서재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또다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에게 했던 못된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저와 평생을 둘이서만 지내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자꾸만 눈에 밟히는 여자가 있어서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얘기를 꺼내시는 건지 느껴졌을 정도로 아버지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했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든 좋았습니다. 저도 짝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듯이 아버지도 어머니와 이혼을 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많이 변한 아버지는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마음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어렵게 이 얘기를 하는지 잘 알 것 같은데 앞으로 제 눈치 보면서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말할까 걱정되었다면서 또다시 예전처럼 제가 마음을 닫고 돌아설까봐 너무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더 이상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껏 행복하게 연애하시고 결혼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생기면 저도 진짜 친어머니 모시듯이 할 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날로부터 며칠 뒤 주말을 맞이해 집에서 쉬면서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 주신다면서 저녁에 나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먼저 도착해 계셨고 뒤에서 보니 아버지 옆에는 세련된 복장의 여성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던 짝사랑하는 격리 여성분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설마 아버지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이 여자인가부터 시작해서 설마 아니겠지.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거겠지라고 생각도 했고 정말 잠깐의 몇 초 동안인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고 아버지는 멋쩍은 듯이 웃으시면서 저보고 일단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아버지는 자신이 결혼할 상대가 이 여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기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나는 분이 주임님이셨구나라고 태연한 척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태연했다는 건 아마도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척 웃으려고 해봤지만 얼굴이 고장난 것처럼 어색하게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씀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한 지는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짜증났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한 지 고작 1년 만에 결혼을 생각한 건가 싶었고 아버지와 그녀의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나 났기 때문이죠. 정말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같은 이따위 일이 제게 생겼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짝사랑하고 미칠 만큼 좋아했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꽃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생각하신 건 너무 급하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것저것 재고 싶지가 않다고 했고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셋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만나자고 한 것도 아버지고 결혼을 하자고 한 것도 아버지라고 하셨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그와 동시에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결혼하지 말고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먼저 그녀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연인일 때 저 혼자 몰래 짝사랑만 했을 뿐이니깐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생각에 저는 단념하고 두 분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두 사람은 진짜로 결혼을 해버리게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거짓말쟁이라도 된 듯이 모두를 속이고 연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약속드린 것과 달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새어머니라고는 차마 부를 수도 없었고 친어머니같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삶의 의욕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냥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게 되었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는 출퇴근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죠.
사실 아버지도 그 핑계가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걸 잘 아셨겠지만 신혼생활을 보내고 싶으셨는지 별다른 말씀 없이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일을 하다 보니 시간도 쉴 새 없이 흘러가더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지도 어느덧 3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본가에 있는 제 인감 도장이 필요해서 거의 몇 달 만에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는 온통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무슨 초저녁부터 술 파티라도 났나 싶었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봤더니 새어머니 혼자서 양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마신 건지 모를 빈양 주병들이 식탁 아래에 여러 병이 놓여 있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새어머니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왜 혼자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고 눈물을 멈춘 새어머니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버지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또다시 새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연치 않게 발견했던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져들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았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 아버지를 많이 믿었기에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제가 많이 사랑했었던 여자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감정이 들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무튼 그날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셨고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넘게 연락조차 전혀 되지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새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가버릴 수가 없었고 같이 양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분노가 너무 끌어올랐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레이트로 계속해서 마셔댔습니다. 결국 저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새어머니에게 결코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사실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가 많이 좋아했었다고. 첫눈에 반해서 내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연인이라는 걸 알아버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그동안 그런 사실은 정말 전혀 몰랐다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눈치 없이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며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렇게 제 고백으로 인해 뭔가 이상한 상황이 된 것만 같았고 그 상황이 싫어서 저는 정신을 놓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손을 잡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제 손을 놓으면서 새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둘 다 서로가 너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다면서 우리 그만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법적으로 제 새어머니였기에 선을 지키자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에게 고백을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와는 단순한 일적인 연락만 주고받았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제 사이는 또다시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고백하면 마음이 더 편해질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편해지긴커녕 그냥 훨씬 더 힘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조차 나지 않게 일만 더 몰두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새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전화가 불편해서 받기가 껄끄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로 내게 전화를 했을까 궁금해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우는 목소리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깨우려고 하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심장마비가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저희 아버지 건강을 엄청 생각하셔서 온갖 영양제도 다 드셨고 매년 건강검진에 운동도 꾸준히 하셨기에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새어머니는 혼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새어머니를 다독여드리면서 일단은 진정하시라고 했고, 새어머니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면서 저를 붙잡고서 울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 테니 울지 말라고 하면서 새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제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다고 겨우 마음을 열었었는데 또다시 제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삐뚤어져서 아버지에게 벽을 쳤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가 큰 상처를 입었기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며 그런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러다 결국에는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가신 상태였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제 눈 바로 앞에서 새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비몽사몽으로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술에 많이 취했는지 여가 꼬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그때 같이 술을 마신 이후로 새어머니도 계속 제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평생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한 거 잊었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 말을 오해해서 들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보니 예전에 제가 사랑했었던 그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또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앞으로 우는 일 없게 해주겠다며 손을 잡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겨진 새어머니와 연인이 된 아들이라니 정말 제가 생각해도 폐륜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새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말도 안 되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잃은 그 아픈 마음을 보상해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쓰레기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에서 회사 일을 하던 중 회사 기밀 자료 안에 뜬금없이 증거라는 폴더가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그 폴더를 들어가고 나서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더 속에는 새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더군요. 그때부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러웠고 구역질이 나올 만큼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해봤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버지와 갑자기 싸웠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 사실 그게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새어머니의 문제였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아버지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싸움을 하신 거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셨던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추정만 할 뿐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어머니를 불러서 이 사진들이 뭐냐고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니 순간적인 실수였다며 울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는 모습에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에 정말 큰 실망을 했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싸운 거냐고 물어보니 아버지는 이해를 해줬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짓말을 하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니 손이 마구 떨렸고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더군요.
저는 일단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그러자 별 다른 말 없이 곧장 나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벌써 일주일이 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도저히 결정이 되지 않아서 무척이나 힘이 드네요.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목적으로 다가온 꽃뱀이 맞았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여자의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마셔대는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예요. 얼마 전까지는 조용한 동네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학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이라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다 크니 학교 오가기도 번거롭고 친구 만나러 가기 늘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와 학원도 멀어서 그간 제가 데려다 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저차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완료되자 저희는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원생활에서의 조용함과 안락함,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이로움은 없었지만 좋은 시설과 편리성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아래층 옆집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영 적응이 되질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츰 적응돼 가더라고요. 다행히 아파트의 소음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원 생활을 할 때에는 기껏 해봐야 동네 이웃들도 몇 없었는데 아파트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엘리베이터나 집안마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주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또래의 엄마들과도 친해지게 되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과도 서슴없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죠. 가정주부라서 낮에 무료할 때가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TV를 종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로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아는 엄마들과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경비 아저씨는 저보다 서너 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항상 웃는 얼굴에 인상도 참 좋으셔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는 한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네 경비 아저씨에 걸맞게 인사성도 좋으시고 아파트 관리 일에 참 열심히세요. 어느 날은 더운 여름날이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수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침 집안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아저씨께 드렸어요. 많이 더우시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감사합니다. 805 사시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거의 다 컸다 보니 낮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네요. 그러시겠어요. 심심하시면 산책도 하시고 경비실에 오셔서 얘기 나눠보아요. 그럴까요? 제가 내일은 수박 썰어가지고 와야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수박까지 가져오시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와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 더운 날 고생하는 분께 잠시나마 휴식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말한 대로 수박을 잘라가지고 와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상 주차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 경비 아저씨와 한 주민이 얘기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아저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이 돼서 얼른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주차 문제로
화난 중년의 남성 주민에게 경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리니 괜히 불똥이 아저씨에게 튄 듯 보였습니다. 그때 난감해하고 있는 아저씨에게 주민이 욕을 하며 어깨를 밀치는 거였습니다. 저기요, 이분은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고 그에 따라 설명해 주신 것뿐인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경비 아저씨라고 막대하시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부인이라도 돼요?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사과하시죠. 잠시 후 그 주민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 아저씨께 사과를 하더군요. 흥분을 가라앉힌 주민은 본인이 예민했다면서 죄송하다 말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수박을 들고 아저씨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이고, 직원 한 명이 외근 나간 바람에 혼자 있어서 일이 더 커졌었네요. 별일 아니에요. 이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수두룩 한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갑질도 아니고 저런 식은 지나칠 수 없었네요.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저씨. 평소 늘 웃는 표정의 아저씨였었는데 그날은 회의감이 드셨는지 속상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저씨와 수박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딸이더군요. 딸이 대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장학금도 타왔다고 하더군요.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 보고 조금만 참으시라며 본인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용돈만이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오래전부터 아내와 사별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웠다고 해요. 남자 혼자서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생각해보니 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경비 아저씨가 대견해 보이고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친구처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낮에 시간 나면 음식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동시간대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실 때 더욱 화기애애해졌는데 그분이 좀 화통하고 짓궂은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희 둘이 연인 같다며 막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멋쩍어 하면서도 기분이 싫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저씨와 자주 만나다 보니 집에 있는 바깥 양반보다 하루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긴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하긴 우리 남편은 아침과 저녁 늦게 밥 먹을 때만 보잖아요. 요새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가 재밌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남편은 뒷전이 되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아저씨와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서 깜빡 잊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다닥 집에 가서 대충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주기도 했네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났냐며 요새 제가 들떠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앞으로 밥 잘 챙겨줄 테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히 좋은 친구 한 명 생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한번 먹으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진심을 확인하게 된 날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전날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먼지가 유독 쌓였길래 베란다 문뿐만 아니라 현관문까지 살짝 열었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이상하게 인기척이 들려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기겁을 했네요.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슬금슬금 현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이었는지 다행히 제가 소리를 지르니 바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새 아파트이고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있는 집인데 누군가 들어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았고 잠시 후 경비 아저씨에게 호출을 했어요.
아저씨는 괜찮냐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저씨는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그 남자 얼굴을 확인했으니 다음에 출입 못하도록 주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본 아저씨는 저를 토닥거려주면서 안아주었어요. 아저씨 와줘서 고마워요.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아저씨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미숙 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순간 제가 친구같이 생각했던 아저씨는 없었고 듬직한 남자인 아저씨만 보였어요. 그윽하게 절 쳐다본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해주었어요. 점점 불이 타오른 저희는 누가 볼까봐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항상 선하고 푸근한 아저씨 같던 모습은 없었고 강렬하고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만 있었어요. 반전 매력에 아저씨에게 저는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끝나고 저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 진심으로 미숙 씨 좋아합니다. 아저씨, 몰랐었는데 저도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이지만 전 가정이 있는 여자로서 질책을 받는 건 맞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이제서야 저희 짝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인 걸까요? 조건이나 모든 걸 따지지 않고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가정이 있는 분 중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까요? 지금도 제 머릿속의 바깥 양반은 한 개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온통 아저씨만 떠오르고 제가 정신 나간 건지 그냥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서 그런 건지 정말 여러 의견 듣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찢어질 듯한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50대 짠돌이 아줌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 하고 논다거나 게으른 성격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 집에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머니와 함께 동생을 등에 업고 어머니와 같이 새벽 시장에 나가서 야채를 팔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바다로 나가셔서 생선을 잡아오시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죠. 저는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돈 때문에 싸우셨고 혹여나 부모님이 싸우시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설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동생의 길을 막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만 드시며 시비가 붙으셨고 어머니는 그로 인해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리는 신세를 졌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2년 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저 둘만 남게 되었을 때는 정말 세상에 우리 가족을 버린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고 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동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겨주시던 치킨집 사장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대도 어머니보다는 어리셔서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고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든든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굳이 동생과 나를 챙겨주실 이유가 뭐가 있나? 충분히 생각했지만 삼촌이 그냥 착한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삼촌과 동생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 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삼촌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힘든 시절 동생과 저를 보살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삼촌의 치킨집에서 은혜를 갚고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다 보니 어느덧 30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굵직한 목소리의 남자가 여기 경찰서인데요. 경찰서로 좀 와주세요. 라는 말을 했고 대답도 못한 채 삼촌에게 경찰서 갔다 온다는 말만 남기고 일하던 복장 그대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동생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땐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던 동생이 얼굴이 몰라보게 부어있었습니다. 야, 너 대체 누구랑 이렇게 싸운 거냐?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떨구며 한숨만 내쉬더군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앞에 계시던 경찰관 한 분께서 제 동생이 도둑질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나와 같이 몇십 년을 살아온 동생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죠. 무슨 도둑질을 했냐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몇 달은 밤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집 피해자 여성분이 경찰서로 도착하셨고 손이 발이 되도록 동생과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신다면 어떠한 것이든 다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아가씨께서 몇 분을 조용히 계시더니 10분쯤 지났을까요? 합의 드릴 테니까 700만 원만 좀 줄래요? 원래 1000만 원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사과하시니까 좀 줄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700만 원 무슨 통장에 70만 원도 없던 터라 정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돈 한 푼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도박 빚을 갚느라 항상 빚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가장이셨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미워해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죠. 일단 그 피해 여성분에게 일주일의 시간만 달라고 한 뒤 연락처만 받고 다시 치킨집으로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삼촌이 놀란 표정으로 대체 무슨 일인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상황 설명을 다 해드리자 삼촌께서 내가 그 700만 원 갚아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삼촌께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삼촌이 아니었으면 제 동생은 교도소에 가야 할 상황이었기에 죄송하지만 또 삼촌에게 신세를 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냥 친한 사이냐? 이 정도는 뭐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울 뿐이었죠.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저는 동생에게 제발 못 배운 거 티 좀 내지 말라며 마음에도 없는 심한 말을 내뱉었고 동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여성분을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하루를 보내고 이제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나 싶었던 찰나에 또 저에게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어요. 삼촌의 지인 중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카페 사장님이 있는데 한번 소개팅 해보는 것 어떻냐고 하시길래 딱히 연애 생각은 없었지만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수요일 낮 12시쯤 분위기 좋은 파스타집에서 만난 카페 사장님과의 소개팅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새벽인데도 집으로 찾아와 간호해주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늘 한결같이 무서운 밤길을 같이 걸어 집까지 데려다주고 아주 자상한 카페 사장님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삼촌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치킨 가게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함께했던 동생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 도둑질을 할 때 정작 나는 뭐하고 있었나? 동생이 그런 짓을 한 것이 오히려 제 탓 같아서 너무 심란했죠. 그래서 동생과 오랜만에 단 둘이서 술잔을 기울였어요. 치킨집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과 편의점에 잠깐 들려서 맥주 3개, 소주 3병을 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진 않았지만 동생이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말 한마디만 기억을 했습니다. 누나,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동생이 취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는 동생이 어젯밤 술 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예상이 되지 않아서 동생이 일어나자마자 어제 대체 나에게 한 얘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기억 안 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라며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사실 동생이 그런 말을 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 전혀 찔려하는 것이 없어 보여서 그냥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넘어갔습니다. 또 일상으로 들어와 돈 벌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휴대폰을 떨궈서 제 전화를 사용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만 삼촌 휴대폰으로 전화 받을게 라는 말을 흔쾌히 허락해준 삼촌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동생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길래 삼촌이랑 둘이 따로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가 보다 생각을 갖고 동생과의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항상 불길한 예감은 이렇게 적중하는 것일까요? 삼촌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숫자들을 문자로 동생에게 전송을 했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130, 23이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삼촌이 문자를 전송하며 동생은 완료라는 단 2글자의 말을 남겼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확실한 물증도 없고 저의 심증만이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도 못했어요. 제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물어봤다간 진실이 더욱더 안 밝혀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보고도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전과 오후 장사가 끝나고 삼촌은 저에게 너 혹시 문자 봤어? 라는 질문에 저는 무슨 문자? 아니? 뭐 날라왔어? 라며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본 뒤 정확히 이틀 뒤 또 경찰서에서 저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 때문에 또 와주셔야 한다고 했죠. 조금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이 맞지 않길 바랬습니다. 동생분 또 돈 훔쳤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멍해졌고 갑자기 며칠 전 동생과 삼촌의 문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전 동생에게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이거 누가 시킨 거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동생은 옛날부터 부모님께 혼낼 땐 눈을 제대로 쳐다보면 거짓없이 말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던 터라 동생이 뭐라고 하든 좋으니까 제발 자신이 한 것만 아니라는 말을 하길 바라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동생이 사실 삼촌이 시켰어. 결국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몇 년 동안 동생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삼촌이었는데 누군가가 망치를 제 뒤통수를 내려 찍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입에서 나온 저 말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바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고 삼촌도 경찰서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욕을 하더군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삼촌의 난폭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내가 안 시켰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던 삼촌이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이 동생에게 보낸 그 문자의 번호는 번지였고 삼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못된 관념을 갖고 살아와 결국 지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동생은 그저 삼촌이 시키면 용돈을 준다는 이유로 그 돈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결국 초범이 아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생은 징역 6개월, 삼촌은 징역 2년형에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킨 삼촌에게도 너무 배신감이 들었지만 돈 때문이라는 이유로 동생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더욱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삼촌이 없는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지만 제 옆에서 항상 자상하고 유머있는 카페 사장님인 자신의 카페는 알바생에 맡겨둔 채로 제가 있는 치킨집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렇게 6개월 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럴 일 없다고 용서를 구했고 저는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치킨집을 셋이서 운영하다 보니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삼촌이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지금까지 쭉 봐왔던 삼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도 10kg이나 빠진 상태로 출소를 하셔서는 저에게 실망을 주어서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죠. 삼촌은 저와 동생이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니까 내가 자존심 부려봤자 뭔 소용이 있나 싶어 그냥 삼촌을 다시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카페 사장님과 삼촌 그리고 동생과 저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중 동생은 평범한 회사원을 만나 좋은 가정을 꾸렸고 저도 카페 사장님과 3년 정도 연애를 이어오다가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얼른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가득한 봄에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남편이 되었을 때 모두 행복했지만 카페 일보다는 삼촌이 운영하시는 치킨집의 일을 도맡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삼촌이 갑자기 저에게 오늘은 나오지 말고 너 남편이랑 열심히 놀아 라는 말씀을 하셨고 웬일인지 하며 무슨 일 있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휴식이라서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남편과의 데이트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시장에 잠깐 들러서 저녁에 뭐 먹을지 함께 고민하며 장을 보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배 아프니까 나 먼저 집에 가 있을게. 당신 장 보고 조심히 들어와 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들어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30분 정도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대신 소화 좀 시킬 겸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가기 전에 학원 상가가 여럿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항상 가던 길이었지만 그날 갑자기 제 바로 눈앞에서 화분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바로 위를 쳐다봤지만 누군가 던진 듯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진짜 깨진 화분의 조각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것을 맞았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저는 손 다리가 떨리는 상태로 집으로 황급히 머리를 가방으로 보호하며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먼저 도착해 있어야 되는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한 10분쯤 흘렀을 무렵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라는 말을 하자 남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은행 화장실 쓰고 집으로 바로 들어왔지. 이때 왜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 저는 당시 가장 의지하는 것이 남편이었다 보니 남편에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며 상황 설명을 다 해주었는데 남편이 매우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정신 나간 것들 많으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던 남편이 그때는 정말 너무 고마웠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한 일이 있고 일주일 채도 안 되어서 하루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혼자가 되어버리자 갑자기 누군가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늘 귀걸이 했네? 이젠 옆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기까지 하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누군가의 손에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바로 나온 친구에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먼저 좀 들어갈게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나? 남편이 이제 걸어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냐며 자전거 사줄까? 라는 말을 저에게 하였고 저는 자동차 면허증은 없지만 바람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사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버스비도 절약하고 그냥 걸어다니기엔 심심하니까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쉬는 날 자전거를 사러 자전거 상점으로 갔고 아주 새 것으로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산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지금까지 잠잠했던 저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은 일들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어요. 저를 어디선가 지켜보는 듯한 문자는 또 시작되었고 이젠 이틀에 하루꼴로 보내기 시작을 하더군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겠거니라며 생각을 하고 치킨집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끌고 항상 다니던 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조금은 겁이 났지만 그날에는 차도 별로 없어서 차도를 용기 내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갑자기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을 치고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맞을 텐데 이것은 분명히 평범한 사건이 아니구나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뼈가 부러지고 전치 4주가 나왔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번에는 구급차로 실려와서 남편에게 말할 겨를도 없이 경찰관 분들을 불러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들은 저희가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입원실을 나가시자마자 남편이 놀란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역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삼촌도 과일 한 박스를 들고 들어오시면서 괜찮아? 많이 다쳤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안 결혼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얼굴도 못 보던 동생도 병문안을 와서 매우 놀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집에 가서 와이프나 놀아줘 라는 말을 하자 동생이 범인 누군지 잡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라는 말을 하였고 동생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던지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료와 검사를 받고 남편의 병간호를 받으며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경찰관 분이 입원실을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범인 잡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 사고 난 지점 앞에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 CCTV가 사고 지점을 찍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잠깐 경찰서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서 범인이 대체 누굴까 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랑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서에는 삼촌이 와 계셨습니다. 삼촌이 벌써 범인 때려잡으려고 일찍 도착한 거야? 그랬더니 삼촌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갑자기 형사 한 분께서 일어나셔서 제 남편에게 당신도 앉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사님께 물어봤죠. 제 남편이랑 삼촌이 뭐 잘못했나요? 라는 말을 건네자 형사님께서는 이 두 분이 범인이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의 기분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남편은 저의 보험금을 노리고 저와 같이 결혼을 한 것이며 제가 죽으면 남편과 그 돈을 분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촌은 그래서 저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이었죠. 결국 뺑소니의 범인도 이상한 문자를 보낸 것도 화분을 떨고 나를 다치게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 모두 삼촌과 남편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과 남편은 서로 아빠가 다른 형제였고
서류상으로는 남남으로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돈 때문에 일부러 결혼을 했지만 저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화분을 일부러 일찍 떨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 말에 고맙다고 반응을 해야 하는 건지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무엇보다도 제일 궁금한 것은 삼촌이 어떻게 나올까 했습니다. 남편처럼 변명조차 안 하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저에게 계속 미안해 라는 말만 하시던 삼촌이 정말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놀고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려고 했던 삼촌이 정말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지금 이혼한 상태이고 그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동생과는 아직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삼촌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라는 말을 저에게 하는데 되려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제일 미안해야 될 사람은 삼촌입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고쳐 쓴 것을 제가 가져다가 쓰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 다가온 사람에게 너무 마음 주지 마시고 나 자신만을 믿으세요. 저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와서 지금은 인테리어 공부를 해서 인테리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일어서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해보세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